소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2강에서는 ESG 경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현대 종합상사의 공채 1기로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현대그룹에서 10여 년 봉사를 하고 10여 년 근무를 하고 다국적 회사에서 경험을 좀 쌓은 다음에 제가 직접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는 대학에서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겸임교수 또는 경영학부 초빙교수를 역임하고 최근에는 캐롤라인 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련 중소기업 자문단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자문을 위해서 컨설팅 업무를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개를 간략히 마치고 오늘의 강의 주제인 ESG 경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표는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이 교육 내용을 전부 다 전달하려는 목표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매출 부진과 사업 실패의 원인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단하고 이러한 미래 경영 트렌드를 이해함으로 해서 앞으로 성공적인 ESG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교육 목표가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간략하게 ESG 개념을 살펴보고 ESG 경영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경영 실천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수립할 수 있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러한 매출 부진과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한 근본 문제를 제기해서 스스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ESG 경영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교육 기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ESG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1987년 유엔 환경계획과 세계 환경개발위원회에서 브룬틀란트 보고서를 발간한 데에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의제를 세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ESG 용어는 2004년 UN 글로벌 컴팩트가 발표한 Who Cares When 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국제투자기관 연합인 UNPRI 책임투자 원칙에서 금융투자 원칙으로 ESG를 강조하면서 오늘날 기업 경영에서 ESG 프레임워크를 초석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위기 이후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됨으로 해서 이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까지 정보통신혁명을 계기로 해서 특히 성자독식의 사회라든지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담론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후변화,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 ESG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ESG 투자가 주류로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ESG란 영어의 환경, environment, 사회, 소셜, 지배구조, 가버넌스의 머리 글자를 따서 붙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각 세 가지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개선해야 할 목표,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특히 이러한 ESG 경영을 추구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더욱 개선하고 높일 수 있다는 실증론적 기준으로 2004년에 용어를 시작했지만 2005년부터 실질적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SG 경영이란 결국 전통적으로 재무적 성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서 조금 전에 소개한 바와 같이 있었으나 기업 규모가 커지고 이런 자본주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해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기대되는 수준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시되면서 ESG 문제가 아주 뜨거운 우리 화두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더 멀리 장기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경영 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지속 가능 발전법에 따르면 현대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한마디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1강에서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업의 혁신과 ESG와 DX에 결합해서 혁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환 경제의 구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연합은 기후 중립화, 디지털화 가속을 통해 EU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산업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한 이니셔티브인 3R, Reduce, Reuse, Recycle, 그러니까 줄이고 재사용하고 다시 순환시키는 이러한 순환 경제를 그 중심이 ESG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순환 경제는 채취해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그런 선형적인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서 각 단계마다 관리와 재생을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EU에서는 순환 경제를 가능하는 엔진이자 촉매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그 디지털 전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 딜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 중추에 디지털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ESG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결합을 영어의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보스턴 컨설팅 그룹 컨설팅 회사인 세계 5대 컨설팅 그룹의 하나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전 세계 85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기업이 ESG 요소를 디지털 이니셔티브로 선택할 정도로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축적된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ESG 경영 측면에서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논의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DX를 활용하여 기업의 자원과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 개선과 함께 동시에 ESG와 DX를 각각 추진하기 위해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작업을 중복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ES 경영인가? ES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덧표해서도 보시다시피, 첫째, 소비자의 앞에 말씀드린 이런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의 ESG 요구가 정대되고 소비 선택의 기준이 ESG 평가 항목이 되는 것이 첫째고, 둘째, 이러한 투자기관의 책임 투자 활성화 또는 신용평가기관의 ESG 평가 시 ESG 평가 항목을 반영하는 것이라든지 ESG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이런 것이 현 시대에 필요한 요구가 정대되므로 ESG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된 것입니다.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자가 제품 구매할 때 ESG를 활동을 고려한다거나 기업의 제품을 ESG 활동이 좀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든가, ESG 우수 제품의 기업을 추가 가격을 조금 지불하고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봐서 소비자가 이렇게 가치 소비를, 특히 MZ 세대들이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화를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소비자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파타고니아의 매출 현황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이 동물보호 운동이나 공급망 투명화 정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파타고니아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는 추이를 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히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 보는 바와 같이 2050년까지 유럽에서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하겠다고 2019년 12월에 발표했고, 미국은 2050년까지 미국도 넷제로 달성 목표를 2020년 10월에 발표하고, 또 우리 한국도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2020년 10월에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 아래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특히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그 아래 이러한 실행 계획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2020년 9월에 발표했군요. 특히 중국은 전기차 비중이 3% 이상 해서 차량
화석연료를 줄이는 이런 획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라고 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규제에 대응해 나가려면은 유럽에서 원래부터 도입 검토 중인 탄소 국경해가 실현될 경우에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글로벌 가격 경쟁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석탄 발수 비중이 41%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우리는 EU 텍사나미에서 아직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원전의 비중을 우리 경제 환경에 감안해서 원전 비중을 좀 더 높이고 해서 에너지 믹스를 잘 해서 2050년 넷 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ESG 경영의 규제 대응에서 특히 지금 각국의 그 ESG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의 경우는 정보 공개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까지 금융회사들은 TCFD 기준에 맞춰 가지고 ESG 공시를 의무화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그래서 자율 공시지만 2025년부터는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도에는 전 코스피 상장사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미국이나 영국, EU 같은 데에서도 정보 공개에 대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SG 경영의 중요성의 규제 대응 중에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2021년 1월 14일 금감원과 금융위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공시 강화 방안을 발표해서 한국거래소는 이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지속 가능 보고서 발간 기업을 연평균 20%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SG 정보 공시 확대를 통해서 책임 투자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ESG 공개 확대 계획,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 이결권 자문사 관리 및 관리 감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옆에 그래프를 참조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SG 규제 대응에 대해서 또 환경 관점, 투자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2020년 7월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판별하는 기준은 텍사나미 즉 녹색 분류 체계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2021년 3월 EU 내 모든 금융기관에게 금융 투자 상품의 지속 가능성 정보 공개를 강조하는 지속 가능성 정보 공시를 발표하고, 2021년 4월에는 비재무 공시에서 적용 범위 및 내용을 강화한 지속 가능 정보 공시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ESG 투자의 ESG 경영의 중요성에 또 ESG 책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기관 투자가나 이런 데서 우리가 스튜어드십이라는 게 집사라는 표현인데 기업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권의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것입니다. 코드를 행사해서 기업 경영에 좀 관여해서 기업이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2010년도에 영국에서는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관련 제도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 원칙은 동일하지 않지만 투자 내용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및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기관 투자가 등이 수탁자가 책임과 의무화를 다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8년 국민연금을 시작해서 보험사, 자산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 73개 자산운용사에서 2021년은 146개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 기업의 ESG 경영을 구축하도록 ESG 경영을 잘 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직접 이결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각 해외 영국, 일본, 미국의 사례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SG 책임 투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국내 3대 연기금이 앞장서서 책임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일부에 대해서 ESG 통합 및 스크린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며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지침에 따라 기업과의 대화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용사에서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통해서 ESG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자를 철회하는 결단까지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ESG 책임 투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류법이 존재하지만 GSIA가 제시한 투자 전략에 기반한 분류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해서 참고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가치와 신용도 평가에서도 이런 세계 3대 신용기관에서 이런 ESG 경영을 평가하여 반영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에 이게 ESG 평가가 나쁠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금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금융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ESG 경영의 필요성은 EU의 공급망 관리, ESG 관리 의무화 2021년 3월에 발의되어 가지고 2022년 말 디렉티브 형태로 채택되는 예상되는 이 법안은 EU 영내에 있는 대기업 및 상장사, 고위험 중소 중견기업, 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자사 협력사에 대한 ESG 관리 원칙을 협의와 해당 원칙에 대한 협력사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ESG 규제 대상이 되는 실사를 기반으로 공급망 ESG 실사 방법론과 실사의 확인에 따라 ESG 부정 영향 공급망 ESG 관리 우선순위를 실사 전략 보고서의 형태로 매년 공시해야 되며 공급망 ESG 실사를 미이행하거나 공급망에서 주요 ESG 이슈가 발생할 경우 벌과금부터 공공조달, 입찰, 배제, 정책적 지원 박탈, 수입 제재에 이르는 페널티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 다국적 기업들은 자사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발생 가능한 사회 환경적 리스크에 대해서 공급망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관리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공급망 ESG 관리 리스크로서는 아동노동이라든지 강제노동, 인신매매, 생산공정 내 불법적인 유해물질 유출과 같이 가치세설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규제 위반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급망 ESG 관리는 자사제품 생산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걸 요구하고 제품 생산 과정과 공급망에 환경 사회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추적하고 협력사가 스스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ESG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발생 가능한 기회 요인과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향후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늦지 않게 ESG 경영 체계를 도입하고 정부 규제와 고객사 및 소비자 관련 요구사항에 대응할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ESG 경영과 무역 부문은 우리나라 같으면 무역 의존도가 상당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수출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먹고 사는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특히 우리 정부의 FTA 통상 정책 과제에 대해서 여기에 설문조사에서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급망 안정화에 ESG 활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ESG 및 디지털 혁신 대응에도 FTA가 필수적이다. 결국 모든 통상 정책의 FTA 필요성을 아래 설문 대답과 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문에 대한상공회에 있어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공급망 불안정 대응, 경제 안보 강화 50%, 50.3%, FTA 등 기존 협정 활용 강화 28.0%, CPTPP 가입에 따른 대응 정책, 포괄적 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따른 대응책 9.3%,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체, 신규 협의체 참여 7.3%, 노동환경 디지털 협정 대응 등 이러한 FTA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활용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통상 정책에 필요하다는 이런 설문 결과 내용을 본 것과 같이 해외 수출 기업 한 300개 대상으로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통상환경 전망과 기업의 대응 과제를 제목으로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특히 FTA 활용성 강조, IPEF,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우리 경제 포럼의 노동, 환경, 디지털 등 메가 FTA에 포함된 주요 이슈까지 합치면 절반 수준인 49.7%가 FTA 통상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FTA가 세계 무역의 뉴노멀로 등장한 것입니다. 세계 무역의 70% 이상이 우리나라의 FTA 세계 교역의 70% 이상이 FTA 교역국입니다. 특히 세계 무역 시장 중에 우리나라도 FTA 교역 비중이 FTA 체결 국가와의 수출 비중이 75.3%에 해당돼. 향후 90%가 곧 모든 해외 수출의 거의 90%가 체결 국가와 교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 업무에 있어서 FTA가 필수이므로 여러분들이 소위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한미, 한중, 한EU, CPTPP, 조금 전에 소개한 인도 태평양 여러 가지 그런 FTA 조항에 따른 위험 요인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문가의 지원을 받든지 해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CPTPP 조항 한 30개 조금 전에 소개한 조항에 대해서
원산지, 위생, 식물 위생에 대한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특히 중소기업, 투명성, 반부패, 행정, 제도 규정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FTA 관련 규정에 따른 그 불이익이 수출 금지라든지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충북 FTA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해서 FTA 컨설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충북 지역의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해서 지금 그 충북 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상공회의소에도 전문 컨설팅 요원들을 전담 요원을 선임해서 이런 중소기업의 FTA 관련 저거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지자체가 또는 관련 경제단체들이 이러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항을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지원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나중에 좀 소개합니다만은 그런 거를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SG 경영 체계라는 것은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해서 ESG 경영 정보 공개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ESG 경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그 전략 과제는 ESG 관점에서 ESG 경영을 중장기적인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영 체계에서는 기업의 비전과 목표, 전략 등 기업 전반에서 ESG 맞춤 설계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 가치의 뉴 패러다임인 재무제표 경시,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공시하는 비재무적 가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ESG 관련 규제에 대한 리스크 대응의 차원을 넘어서 제품 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공급망으로부터 사용 후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ESG는 결국 경영과 ESG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경영의 이런 ESG 경영이 경영 프로세스 전반에 녹아 들어가서 내재화해서 경영 전략을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ESG 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은 기업의 활동에 대한 대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투자자를 통해서 ESG 경영의 재무적 성과의 선순환 구조 형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이미 96%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ESG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ESG 보고서 작성 기준은 ESG 이슈와 전략에 관하여 원칙 기준과 구체적인 지표로 발생하는 형식. 많은 기업들이 GRI,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와 지속 가능 회계 기준 위원회의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단계별 ESG 경영 체계는 과거의 경영 전략은 재무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재무 혁신 전략, 공급망 혁신, 플랫폼 혁신, 재무적 관점의 자원 배분, 공급망 개선, 디지털화 이렇게 해서 프로피트를 극대화하는 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경영 전략이라면 ESG 경영 전략은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경영 전략, 즉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다 조화롭게 목표와 내재화시켜서 목표 달성을 균형적인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이 ESG 경영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런 차원에서 근로복지나 상생, 공급망 등 ESG 전략에 따라서 자원 배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강에서 말씀드린 Profit, People, Planet, 즉 이윤과
우리 모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윤과 지구, 우주 전체에 미래 세대의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가 조화롭게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ESG 경영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의 ESG 추진과 환경 분석은 정책 지원 및 기회 요인 측면에서 보면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도 ESG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0.2%에서 1.5%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 상품을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특히 ESG 역량 지원에 대해서는 ESG 경영을 희망하거나 관련 자원 및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대기업과 관련 인프라를 공유하거나 ESG 관련 교육을 제공하거나 동반 성장형 모델을 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ESG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는 대기업으로부터 또 다른 중소업체는 모든 경제단체나 지자체 이런 조금 후에 소개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지원기관들한테 지원과 역량 지원을 요청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ESG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거나 ESG 경영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은 이런 정책 지원, 육선 사업을 잘 파악해서 하나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의 추진 환경의 리스크 요인은 이런 ESG 경영 역량을 확보하지 않아서 지속 가능성의 리스크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러한 ESG를 기업의 리스크로 판단해서 ESG 경영 수준을 금융권의 ESG 투자 확산 이런 여러 가지 자본 조달 비용이나 재무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SG의 추진 환경 분석 내부 제약 요인에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소유와 경영이 특히 아직 대기업 특히 가족 경영 중심으로 출발해서 이러한 대리인 문제 우려할 대리인이란 게 우리 봉급제의 사장 말씀을 하는 건데 이런 우려할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주주권 보호와 배당 확대를 위한 일체의 경영 장치가 불필요하고 이사회를 통한 경영진의 투명한 의사결정 견제와 감독이 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문제점이고 또 단기적으로 이런 대리인들이 장기적인 이런 측면에서 의사결정보다는 단기적인 현금 흐름과 이런 실적을 의사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ESG라는 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부자원 업무 역할 분배면은 특히 중소기업 경우에는 2019년 경우 기준에 했을 때 1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 고려 시 업무 분배가 비체계적이고 유동적이고 겸직이 많고 해서 ESG 전담 요원이 없다거나 해서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역할 분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ESG 관리 주요 지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거기 관리 용이성이나 시급성에 따라서 옆에 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세 가지 영역별로 각 관리 지표를 저렇게 옆에 도표와 같이 우선순위, 단기간 적은 비용으로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용이성이 있는 우선순위부터 시급한 것부터 해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리 지표별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까 그래프에 있는 것을 단기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시급성이 있고 관리가 용이한 것들이라든지 사회 환경 지배구조 측면에서 그런 거라든지 ESG 역량을 고도화하고 시급성은 좀 떨어지지만
관리가 용이한 것들 막 이렇게 구분해서 또 중장기 대응 계획 수립할 때 시급성이 높고 관리 용이성이 좀 낮은 것은 좀 어려운 것들은 또 이런 문제들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의 상황에 맞게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SG 기반의 비즈니스 계획도 시급성은 좀 떨어지지만 관리가 용이한 것들, 이런 것들은 옆에 예시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 회사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업태에 맞게 이런 걸 계획을 지표를 설정해서 현재 상태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투비 미래 목표 이런 걸 설정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리 주요 ESG 관리 지표별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이러한 질문을 참고해서 한번 스스로 진단해보고 이런 영역별로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회사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각 영역별로 사회, 환경, 지배구조 모든 부분에 해서 진단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할 필요한 영역을 찾아내서 ESG 개선 과제를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도출된 개선 과제도 이렇게 로드맵을 해서 만들어서 점검하고 의사결정 필요사항에 경영진이 직접 지원해가지고 주기적인 성과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관리해야 할 중점적으로 각사가 관리해야 할 사항을 경영 관리 목표에서 ESG 목표도 핵심 중점 목표를 설정해서 회사의 경영 목표의 키 석세스 팩터에 앞으로 달성 목표를 세워서 실행 계획을 세워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SG 실천 과제의 도출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아까 그래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단기 내에 우선 추진해야 할 것들,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들, 그 다음에 역량을 고도화해야 할 문제, 그 다음에 ESG 비전 기반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할 게 없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과제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실천 과제를 도출해서 이런 체계적인 현황 성과 관리를 해서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ESG 관련 내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기업은 향후 실무 담당자 변경 시에도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는 ESG 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ESG 데이터 전반의 관리 창구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파트너십을 통한 성과 창출에 대해서는 ESG 실천 과제를 도출해서 이러한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금융기관 지원 사업을 활용한다든지 중소기업이면 밸류체인에 있는 경우에는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시중은의 ESG 특화 대출 상품을 할 때도 금리 우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이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SG 컨설팅을 연계해서 기업의 자가진단, ESG 경영 수준을 파악해가지고 ESG 정밀 진단 및 서비스 심화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뒤에 각 지원 조직에 대해서
잠깐 그 소개를 올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ESG 또 그리고 ESG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정보 공개도 장기적인 기업 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ESG 정보 공개를 성과 기반으로 ESG 성과 기반으로 잘 그 정보 공개를 해서 회사의 평판을 높이고 제품 신뢰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많은 정보 요항을 요구하는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이외에 홈페이지 내에서 자사 ESG 경영 현황 공개 및 제품 설명 자료의 ESG와 전략을 연계하는 등 효과적으로 ESG 추진 성과를 소통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서술하는 것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그 그린워싱이라든지 그 사실을 부풀려서 하는 이런 거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그 ESG 대응 사례에서 그 인정, 노동, 환경보호, 윤리경영, 사회공헌 전반에 있어서 이러한 A씨는 여러분들 회사 업태에 맞게 어떠한 영역에 대응을 할 건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특히 그 눈에 띄는 것은 지방 그 중소기업 한 중소기업은 폐비닐 만드는 회사는 녹는비닐 기존 업무 혁신을 통해서 기존 업무의 혁신을 통해서 녹는비닐 프리스틱 재질을 개발해서 엄청난 판매 정대를 하고 환경에 기여한 것이 눈에 띕니다. 특히 ESG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중소기업들이 지금 하루하루 생존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러한 거를 지금 중장기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부, 금융기관, 밸류체인이 있으면 대기업, 여러 가지 경제단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벤처부, 환경부, 여러 기관에 이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니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ESG 경영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ESG 1.0, 2.0 했습니다만 1.0은 그냥 ESG와 경영이 따로 노는 겁니다. ESG 2.0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ESG의 경영 전반의 프로세스에 내재화시키고 경영 목표와 통합해서 상시적으로 경영 전략 수립에 반영해서 실천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ESG의 발전 방향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엘킹턴 교수가 아까 ESG 선구자가 여기 표시한 도표에서 보는 거 인식 확산 단계를 넘어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비즈니스 모델에 내재와 통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특히 ESG는 더 이상 규제 이상의 대응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서 목적 지향적인 기업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해관계자의 지속 가능한 삶을 원하는 열망과 문화를 정확히 이해해서 그 실천을 돕는 사업을 성장시킨다는 돕는 것으로 사업을 성장시킨다는 ESG 경영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기업의 가치와 철학, 전사적인 트렌드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통합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경쟁력과 연계해서 기업 내규 등의 공식 업무로서 ESG 전략을 정의하고 공동 목표에 대한 KPI, 키 퍼포먼스 인덱스, 핵심 성과 인덱스를 함께 설정해서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유관 부서가 협력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살펴본 ESG 개념, ESG 경영의 이해, ESG 경영의 실천 전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비전과 목표와 연계해서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의 ESG를 내재화하고 통합화해서
충실히 실천하여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익과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위대한 백년기업으로 성장 발전하시기를 기대하며 2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